여러분은 상상이나 되시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67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사노동을 내려놓고 꿈에 그리던 여행을 떠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반년 만에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환영의 포옹이 아니라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 한 채였습니다. 방이란 방은 꽉 차 있었고 자신의 침실은 이미 점령당했으며 서재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가장 익숙했던 침대는 낯선 사람의 요양 침대가 되어버렸죠. 그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소파에서 잠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어떤 결심이 섰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당연하다는 듯 눌러앉은 그 사람들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서 체면을 차려 내보냈을까요? 어머니가 침묵할 때 그녀의 반격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임선영. 올해 67입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저는 배낭 하나 메고 반년 동안 젊은 시절 꿈꾸던 버킷리스트 속의 나라들을 밟았습니다. 유럽의 고성부터 남미의 열대우림까지 제 두 발로 꾹꾹 눌러가며 걸었죠. 친구들은 제가 신식이라거나 용기가 대단하다고 치켜세우지만 사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저 평생 고생했으니 아직 두 다리가 튼튼할 때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공기가 머금은 그 익숙하고도 습연한 내음을 맞자 반년 동안 붕 떠있던 마음이 비로소 땅에 닿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내 집만 한 곳은 없으니까요. 아들 민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와라 껴안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어우, 많이 타셨네.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성격이 좀 무른 구석이 있긴 하지만 효자입니다.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도 매일 메신저로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챙기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마음만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와 익숙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정겨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했습니다. 당시 5억 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십수년간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저 혼자 이를 악물고 대출금을 다 갚았고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이제 40평 가까이 되는 방 4개짜리 이 집은 시세가 몇 배나 뛰어 2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땀방울이자 든든한 노후의 미천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자 경비원 김 반장님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반겨주십니다. 임 여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여행 즐거우셨나요? 덕분에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을 살다 보니 이웃들과도 가족처럼 지냅니다. 이 익숙한 사람 냄새는 외국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분 좋은 설렘은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때 몇 번 본 적 있는 낯선 여자, 바로 제 사돈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실내화를 신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보듯이요. 어머, 오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도 되기 전에 우리 집 냄새가 아닌 기름진 음식 냄새와 하스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원래 우리 집 현관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감돌고 신발장 위에는
교토에서 사온 예쁜 도자기가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퓨저 대신 차 열쇠 꾸러미와 고지서 같은 종이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신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손자의 신발 외에도 모르는 남자의 구두, 여자 하이힐, 심지어 낯선 아이의 캐릭터 운동화까지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편안한 가죽 실내화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며느리 지은이가 거실에서 급히 나오며 과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부축하려 하더군요. 저는 슬며시 그 손을 피하고 구석에 있는 손님용 슬리퍼를 찾아 신으며 낯설게 변해버린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소파에는 우리 집 것이 아닌 외투가 널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와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던 난초 화분은 구석으로 밀려나 잎이 누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북적거리는구나.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소개할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시죠? 여긴 제 남동생 지훈이요. 지방에서 일자리 구하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긴 올케랑 조카예요. 며칠 서울 구경 좀 시켜주러 왔고요. 사돈 어른이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고 지훈이라는 젊은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제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난처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계시기로 했어요. 사람 많으니까 북적거리고 좋잖아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눈치챘는지 더 호들갑을 떨며 집 구경을 시켜주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보세요. 선물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가리킨 건 TV 장식장 위에 놓인 싸구려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굳게 닫힌 안방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안 좋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딱딱하면서도 좋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해서요. 어머님 안방에 있는 그 독일제 매트리스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징울렸습니다. 그 매트리스는 제가 불면증 때문에 큰맘 먹고 500만 원이나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서예 작품은 어디 가고 촌스러운 북이 영화, 모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평생 모은 수천 권의 책은 제 정신적 동반자니까요. 서재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 역시 침실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책장들은 천으로 대충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건 아까 스마트폰만 보던 남동생 지훈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일 뿐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막 서울 올라왔는데 밖에서 여관잠 재울 수는 없잖아요. 돈도 아깝고요. 뒤따라온 며느리가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원래 손자가 쓰던 방과 남편 사별 후 비워두었던 작은 방을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두 방은? 작은 방은 올케랑 조카가 쓰고 나머지 방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짐이 많아서요. 아시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짐이 한가득인 거.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신경 써서 만든 저의 피난처입니다. 방 하나하나의 배치, 가구 하나하나에 제 추억과 피땀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방엔 사돈 부부가, 서재엔 처남이, 손자방엔 처남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고작 반년 만에
나의 집은 당신의 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이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제 눈을 피하며 짐 정리를 하는 척했고 며느리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최대한 침착하게 던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집인데 주무실 곳이 없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눈은 거실 소파를 향했습니다. 제가 온 가족이 편하게 TV를 볼 수 있도록 큰맘 먹고 샀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였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요. 동생한테도 말했어요. 일자리 구해지면 바로 나가라고요. 서울 집세 비싼 거 아시잖아요. 며칠만 소파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제가 새 이불이랑 베개 꺼내드릴게요. 아주 깨끗해요. 제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에서 소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소파는 넓고 깁니다. 눕자면 누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낮잠을 잘 때 이야기입니다. 67 노인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없는 거실 소파에서 자라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물에 처박힌 듯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뻔하겠죠. 어릴 때 잘못 저질러 놓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라던 며느리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때 사돈어른이 다가와 위로한답시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좀 이해해줘요. 우리 지은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하나뿐인 동생을 길바닥에서 재울 순 없잖아. 다 한 식구인데 너무 따지지 맙시다. 맞아요, 고모. 서재에서 이 수시개를 물고 나온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이 소파가 우리 시골집 침대보다 훨씬 좋네요. 그냥 체험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들은 저리도 당당하고 제 아들은 무능하며 집주인인 저는 철저히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족쇄처럼 저를 옥죄었습니다. 사돈 앞에서 자식 내외와 싸우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 소파에서 잠아.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천사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얼른 앉으세요. 물 한 잔 떠올게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사돈 어른이 차린 밥상은 기름지고 짠 음식들 뿐이라 평소 싱겁게 먹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고향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렸고 며느리의 동생 취업 이야기, 며느리의 살림 솜씨 칭찬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들이 가끔 제 여행 이야기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앉아서 내 집에서 벌어지는 나와 상관없는 대화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약속대로 이불을 가져와 소파에 깔아주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내주던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있는 손님용 이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방문들이 닫히고 그 안에서 웅얼거리는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코골며 자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샹들리에 조각에 부딪혀 차가운 빛을 냈습니다.
가장 익숙한 집이 사무치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왔습니다. 가죽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뒤척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고열로 아플 때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뜬 눈으로 앉고 있었던 일. 사립학교 학비 대느라 남편이 남겨준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겼던 일. 결혼할 때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내 노후 자금 털어 성대하게 식을 올려주고 예단비도 두둑이 챙겨줬던 일. 차 살 돈 모자란다기에 몰래 2천만 원 수표 찔러주었던 일. 평생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일하고 살림하느라, 중년엔 혼자 되어 아이 키우느라, 이제 다 키워놓고 은퇴했으니 편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식 걱정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좀 기분 안 좋아 보이시던데. 민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좋으면 어쩔 건데? 아들이 자기 하나뿐인데 우리를 쫓아내기라도 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마음 약해서 저러시는 거야.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오늘 소파에서 자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주무시는 거 봐. 만약 난리라도 쳤으면 내가 존경이라도 했겠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누가 아니래? 하지만 내 시어머니이기도 해. 민호 씨, 똑바로 들어.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 어렵게 올라왔는데 뒤죽게 할 순 없잖아. 어머님은 혼자 여행 다니실 만큼 건강하시잖아. 며칠 소파에서 자는 게 뭐 대수라고.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적응하시는 셈 치면 되지. 심장을 누가 손으로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내일 당신이 좀 살살 비위 좀 맞춰드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넌지시 말 꺼낼게. 준수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이쪽 학군으로 주소 옮겨야 한다고. 그러려면 집문서랑 인감 필요하잖아. 그거 받으면 슬슬 설득해서 명예 이전까지 끝내는 거야. 어머님 곧 칠순인데 혼자서 이렇게 큰 집 관리하는 것도 위험하잖아. 안 그래? 그래도 될까? 안 될 게 뭐 있어? 어머님 평생 소원이 당신 잘 되는 거잖아. 이게 다 어머님 복 받으시는 길이라니까.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참았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배려는 나약함이었고 내 희생은 당연한 권리였으며 내 집은 뺏어야 할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몇 마디 달콤한 말로 달래주면 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복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소파 위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생은 남편과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후반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잘 쓰지 않던 옛날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담아두었던 이름, 이지원을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변호사가 된 친구입니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실어서요. 지원아, 20년 전에 묻어둔 그 혼수품,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아. 전송을 누르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먼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 이제 제가 직접 막을 내릴 차례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관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수십 년간 껴있던 안개가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이불을 개어 소파 한 구석에 반듯하게 정리하고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임선영, 이 연극 끝까지 잘 해내야 해. 아주 멋지게. 욕실에서 나오니 사돈 어른도 막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일찍 일어나셨네. 어젯밤엔 잘 주무셨수? 애들이 철이 없어서. 입으로는 미안하다지만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소파가 꽤 푹신하더라고요. 나이 드니 잠도 없고요. 멀리서 오신 손님들인데 편히 주무셔야죠. 제 수능적인 태도에 만족했는지 그녀는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아들과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죄인처럼 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잡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한다. 처남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제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여전히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주는 엄마라고 믿었겠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옆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천사세요. 제 동생이 숙소 구하면 바로 방 빼드릴게요. 급할 것 없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준수 곧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니? 주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어? 우리 아파트 배정학교가 명문이잖아.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쪽 학교 들어가려면 미리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집주인 동의랑 등기권리증 같은 게 필요해서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눈치를 살살 살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아이 교육 문제인데 늦으면 안 되지.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돌아온 김에 할 일도 없고 하니 오늘 오후에 같이 구청이랑 등기소 가자. 서류 확실히 알아보고 가능하면 아예 이 집 명의를 민호 앞으로 넘겨주마.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며느리의 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이 집은 어머님 평생의 피땀이잖아요. 부끄러울 게 뭐 있니?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평생이 다 너를 위한 거였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큰 집 관리하기 힘들어. 너희가 들어와서 북적북적 살면 나도 좋지. 어차피 물려줄 거 일찍 주면 나도 맘 편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젯밤 며느리가 방 안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습니다. 흥분으로 벌개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상대방이 뱉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정말 제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근데 서류 챙기려면 인감도장이랑 증명서가 필요한데 서재 금고에 있거든. 지금 처남이 자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그러네.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서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훈, 당장 나와. 지훈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자 며느리가 상황 설명을 했고 그는 금세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담배 냄새 쩌든 서재로 들어가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추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밀봉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등본과 인감도장을 꺼내 그들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다 있다. 아침 먹고 바로 나가자. 빨리 처리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겠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식구들은 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굽신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너희 표정이 훨씬 더 볼만해질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며느리는 저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사돈과 동생이 저를 보는 눈빛에도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사돈어른 피곤하진 않으세요. 택시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 필요 없다. 내 차 가지고 가자. 지하 주차장에 반년이나 세워뒀으니 배터리 방전되기 전에 좀 달려줘야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샀던 7천만 원짜리 고급 SUV. 가족여행 다니려고 샀는데 제가 없는 동안 며느리가 제 차를 자기 차처럼 몰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뻔뻔하게 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좋죠, 어머님. 차가 훨씬 승차감 좋잖아요. 민호차는 좁아서 며느리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 아들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미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명의 이전 끝나면 베란다 확장해서 화원 만들 거예요. 어머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싹 고쳐서 월풀 욕조 놓고요. 친정아빠가 반신욕 좋아하시거든요. 말은 저를 위한다지만 결국 이 집에서 제 흔적을 지우겠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비 어디로 찍어요? 관할 등기소로 가면 되죠. 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주소를 불렀습니다. 거기 말고 먼저 들를 곳이 있다. 교대역 근처인데 거기로 가자. 변호사 사무실에요. 아들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잖니. 제가 안전벨트를 매만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이 어디 보통 일이니.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따질 것도 많아. 우리끼리 하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확실히 상담받고 처리하자. 상담비는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합리적인 이유라 그들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이 생기는데 그 정도 수고야 감수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앞 법무법인 정혜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임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범한 은퇴 교사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아들 내외는 어리둥절한 눈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지원이었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다. 여전히 정정하네. 우리는 짧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들 부부는 마치 교무실에 불려온 학생들처럼 긴장해 보였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에요. 지원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져왔니? 저는 가방에서 그 누런 서류 봉투와 인감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그 안에 집문서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겠죠. 지원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두툼하게 제본된 법률 서류였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넘기더니 한 페이지를 펼쳐 아들 부부에게 보여주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 박지은 씨,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임선영님께서 20년 전, 즉 2005년에 저희 법인에 위탁하신 부동산 부담부 증여 신탁계약서입니다. 네? 신탁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원은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신탁 관리자인 저희 법무법인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임선영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호호 불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박지은 씨, 앉으세요.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기세에 눌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수술용 메스처럼 그들의 환상을 도려냈습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아들 김민호 씨입니다. 김민호 씨와 그 배우자, 직계 자녀는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지원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주권의 효력은 엄격한 부담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위탁자, 즉 임선영님의 독립적이고 쾌적하며 존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립된 침실과 서재 사용권이 포함됩니다. 둘째,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직계 가족 이외의 타인을 7일 이상 투숙시킬 수 없다. 셋째, 위탁자에 대한 부양 의무와 정신적 존중을 다해야 한다. 회의실은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탁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거주권을 박탈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선영님은 어제 이미 증거 자료와 함께 계약 위반을 신고하셨습니다. 지원은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거주권 해지 통보서입니다. 서명하십시오. 오늘 오후 6시부터 두 분은 이 집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이사업체를 대동해 짐을 뺄 예정입니다. 불응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관, 며느리가 책상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임선영, 당신 우리를 속였어. 저는 고개를 들어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나는 20년 전 내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혼수를 이제야 꺼낸 것뿐이다. 존중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그 말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명예 넘겨준다며 여기로 불러내서 개망신 주려고. 웃기지 마. 그 집 내 남편 집이야. 다 늙은 노인네가 혼자 그 큰 집 차지해서 뭐 하려고.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도 닥쳐. 이 멍청아. 네 엄마가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어. 저는 그 추태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박지은 씨, 여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모든 대화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난동 부리시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며느리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는 40년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정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뿐인 아들이지. 그래서 네가 30살 되던 해 결혼 앞두고 이 신탁을 만들었다. 내가 늙어서 판단력 흐려지면 사기당할까 봐. 혹은 네가 귀 얇아서 집 날려먹을까 봐. 이건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어.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봉투를 영원히 뜯지 않길 바랐다. 네가 존중을 하는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 아끼며 살길 바랐어. 집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대하길 바랐단다. 하지만 내가 틀렸구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원한 게 아니야.
그저 부동산을 원했을 뿐이지. 내 노후를 책임지려던 게 아니라 너희 욕심을 내가 채워주길 바랐던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뒷일은 부탁한다. 난 피곤해서 먼저 가봐야겠다. 걱정 말고 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비명과 아들의 애원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원이가 보낸 집행관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돈 식구들까지 합세해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며느리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처남 녀석도 어제와 달리 험상에 쓴 표정이었습니다. 거주권 해지 통보에 따라 집행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개인 물품을 모두 반출해 주십시오. 못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누가 나가래.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집행관은 법원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제 집행 예고장입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 동안 이삿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짐을 뺐습니다. 욕설과 울음소리, 짐 옮기는 소리가 뒤섞였지만 저는 서재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시집을 꺼내 읽으며 바깥의 소란을 차단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만이 그들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이 보낸 청소업체가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짐과 헛된 욕망을 싣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선영아. 지원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괜찮겠어. 저는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 40년 동안 지식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쳤지만 책임감과 감사함은 못 가르쳤나 봐. 마지막 수업은 세상이 가르쳐 주겠지.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초 화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좋아하는 향초도 켰습니다. 안방 내 침대에 누워 내 이불을 덮고 햇볕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속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구구절절한 변명과 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행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설산, 그리스 해변, 여행 동호회 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뉴질랜드의 밤하늘이 예쁘다던데. 거실 가득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우려내 향을 맡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지만 이제 이곳은 누군가의 당연한 유산도 피난처도 아닙니다. 이곳은 임선영의 집입니다. 나의 집, 나의 규칙, 나의 인생. 저의 진짜 인생 후반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임 선생님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너무 매정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테고, 선을 넘은 탐욕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박수를 보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간의 정과 선, 희생과 존중,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임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